가계 빚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보니까 이게 8월 22일인데 3분기 만에 반등한 가계빚 전방위 압박에 증가세 꺾일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빚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융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융자와 나쁜 융자, 뭐 좋은 빚과 나쁜 빚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조 국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한 1,000조 가계비 1,000조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마다 개인마다 빚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빚이 지금 한 4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빚은 어떻게 보면 뭐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빚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카드도 없습니다. 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금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히 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카드를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만들어 보고 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현금만 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해서 개인적인 빚이 한 4배 정도 된다 이거죠. 제가 빚을 많이 이렇게 하렸습니까?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가계빚 1,000조 언제쯤 했을까요? 1,000조 이렇게 보면 자 2021년 1,000조 21년이에요. 21년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 2년 전입니까? 가계빚 1,000조. 지금은 1,600조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가계 신용입니다. 가계 신용. 그럼 현재 가계빚이 얼마입니까? 신용 포함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신용까지 포함하니까 1,600조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푼 돈, 즉 이자만큼은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빚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융자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융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그렇지만 돈에 대한 공부가 덜 된 사람은 무분별하게 빚을 내다 보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항상 빚을 낼 때는 주의를 요해야 된다. 특히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융자를 낼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뭐 그 정도 됐는데 원금 이자를 한 2년 정도 납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자금은 둔 상태에서 빚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초창기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 정도 융자 내면 충분하다 뭐 이런 분도 저는 한 3억 6천 정도 융자를 내 가지고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부모 세대라기보다는 지금 한 55세 이상, 한 60세 이상 된 사람은 특히 빚에 대한 무서움이 상당하죠. 자, 빚에 대한 무서움은 특히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대의 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꼬마 빌딩을 소유하신 분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꼬마 빌딩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 과거부터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건물을 사기가 가장 좋은 시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10억 하는 상가가 월세가 한 400만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400만원. 근데 지금 건물을 살려고 보면 400만원 월세 나오는 게 20억 하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올스톱이다. 올스톱.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아주 좋은 물건이 한두 개 나오면 며칠 만에 팔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알기로는 빚이라는 것은 있죠. 정부도 급 내고 그리고 기업도 급을 내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더 급을 낸다. 무섭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빚은 어떻게 보면 빚으로 정부가 탕감을 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는 더더욱 빠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빚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으면 한국의 외화가 다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한 7, 8년 동안 뭐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100에 99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화가 다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시경제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현실과 맞는 것은 아니다. 저는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학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시경제를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신문기사에 지금 보면 가계 신용 추이가 지금 지금 뭡니까 이게 가계대출 그리고 하여튼 가계 신용 잔액이 지금 1860조죠. 1860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 3년 뒤가 되면 뭐 더 크게 늘어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빚이라는 것은 융자라는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융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빚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빚을 내게 되면 외통수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학습된 사람이 융자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융자를 내는 것은 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빚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